어제 수업 시작은 현금과 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을 먼저 봤었었죠. 이 현금과 부족은 우리 현금 시제를 그 장부상 잔액과 실제 잔액을 맞추는 역할을 하기 위한 임시 계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임시 계정이라는 건 우리가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결산할 때는 제거해서 재무제표에는 이 기록이 없도록 하는 걸 임시 계정이라고 해요. 그럼 이 임시 계정들은 주로 그 장부 특성상 분류를 나누고 있지만 얘는 그 특성을 따르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좌 자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좌 자산으로 분류되니까 차변 계정처럼 보이지만 얘는 정체성 없이 차변과 대변을 마음대로 발생을 했다가 반대편에 써서 제거하는 방식으로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금과 부족은 일단 첫 얘가 발생하는 시점은 실제 잔액하고 장부상 잔액하고 현금의 잔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항상 실제 잔액을 기준으로 해서 장부 잔액을 변화시키는 거지 장부에 있는 금액에 맞춰서 실제 금액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흔히 하는 표현으로 장부에 1,000원이 있는데 실제 800원밖에 없어요. 그럼 내 돈 200원을 채워 넣는 게 아니고 장부상의 금액을 800원으로 내리는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장부상에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의 금액을 내리려고 하면 우리는 현금은 자산이죠. 그래서 차변의 자기 자리라서 부족하다면 대변의 현금이라고 써서 부족한 만큼의 금액을 줄여주고 그 이유를 반대편에 모르기 때문에 현금과 부족이라고 써두는 거예요. 그렇게 임시적으로 써뒀다가 그 원인을 밝히게 되면 이 현금과 부족을 지우기 위해서 반대편인 대변에 현금과 부족을 쓰게 되면 우리 장부상에 현금과 부족의 기록은 지워지게 되고 그 돈이 없어졌던 그 본연의 이유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을 차변에 써주면 되게 되겠죠. 하지만 결산일까지 이 현금과 부족을 밝히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얘는 미결산 항목이기 때문에 우리 지우기 위해서 대변의 현금과 부족을 쓰는 거예요. 원인을 밝혔을 때도 지우기 위해 쓰는 거지만 결산일에도 재무제표에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지우기 위해서 대변에 두고 결산 때는 우리가 찾겠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죠. 근데 돈이 부족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의미가 크지 않게 잡손실이다라고 처리를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결산일 날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가 현금 잔액 안 맞아서 찾겠습니다라고 말할 시간적 여유가 없죠. 그래서 그냥 현금 시제 맞추기 위해서 장부상 잔액을 실제 잔액에 맞추고 그리고 부족한 거면 그냥 바로 즉시 잡손실이라고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 현금과 부족은 자산이지만 실제 잔액이 장부상 잔액보다 더 크면 장부의 현금 잔액을 높여줘야 되기 때문에 차변의 현금 차액만큼 써주고 나서 대변의 현금과 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이 발생하게 돼요. 그럼 얘는 자산이지만 대변에 그냥 발생하는 그런 애죠. 그렇다고 얘가 자산의 차감 계정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임시 계정이라서 아무 것이나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대변의 장부에 기록했지만 그래도 분류가 자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내가 반대쪽에 써주지 않으면 장부상의 잔액이 지워지지 않는 계정 과목이에요. 우리 자산부채 자본은 내가 장부상의 잔액을 반대편에 써서 지우지 않으면 지워지지 않는 계정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자, 우리가 원인을 밝히게 되면 이 현금과 부족을 지우기 위해서 차변에 현금과 부족을 쓰고 그리고 대변에 그 이유를 써주게 될 거고 근데 결산일까지 원인을 못 밝혀도 현금과 부족 대변에 있는 걸 지우기 위해서 차변에 쓰고 그리고 이번엔 돈이 어디선가 들어왔는데 그 원인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업의 수익인 자비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결산일날 돈이 과잉인 걸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현금 시제 맞추기 위해서 장부상 금액을 높여주고 실제 잔액에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대변에는 바로 즉시 자비익이라고 처리하면 되는 거였어요. 자, 이게
우리 형용가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을 봤는데 사실 형용가부족이라는 계정 과목 보려고 뭐 이 내용을 제가 설명드렸던 건 아니고 이걸 그냥 하면서 차변 대변에 써서 반대편에 써서 지운다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더 느끼자라는 취지에서 이 형용가부족 한 거예요. 이 형용가부족 문제는 사실 실질적으로는 계산 문제로 잘 나와요. 근데 계산 문제인데 전산 회계 1급에는 잘 안 나오고 오히려 전산 세무 2급에 잘 나와요. 그 이유가 전산 회계 1급은 그 계산 문제가 세 문제밖에 안 되고 우리가 시험 보지 않는 전산 회계 2급이라는 시험은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편리하도록 분계를 컴퓨터가 분계를 해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기능이 그 오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 2급에서는 그래서 회계 1급에서 그 메뉴를 사용하는 걸 테스트하려고 한두 문제를 내니까 계산 문제 낼 수 있는 가지수가 너무 작죠. 세 문제만 나오니까. 그래서 오히려 잘 등장 안 하고 회계 1급은 전산 세무 2급 시험에서 얘가 잘 나와요. 근데 전산 회계 1급에 나올 때는 쉽게 나오는데 전산 세무 2급에 나올 때는 나오는 방식을 조금 응용을 해요. 저도 그냥 빠르게 읽었을 때 얘가 돈이 많다는 거야 작다는 거야 과거에 형용가부족 처리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이런 걸 생각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문 이해를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는 인지 능력을 좀 더 많이 기르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형용가부족을 보고 나서 이제 교재 50페이지로 가서 단기 금융상품에서 사실 단기 금융상품은 별로 제가 뭐 크게 설명한 거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야기하면 뭐 어떤 건지 느낌은 다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정기예금 가입했다 그러면 정기예금이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별로 크게 의미를 두고 설명을 안 드렸고 제가 단기매매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죠. 이 단기매매 증권을 보기 위해서 제가 유가증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유가증권이라는 건 우리 채권과 주식을 전부 다 일컬어서 표현하는 우리 그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유가증권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야기할 때는 채권이다 주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우리 회계에서는 발행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채권은 돈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발행하는 사람이 돈을 갚아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는 증권이라고 해서 채무증권이라고 부르는 거고 주식은 주권을 인쇄해서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회사의 지분에 대한 권리 증서를 발행해 준다 그래서 지분증권이라고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험에서는 채권, 주식 이런 표현보다는 채무증권, 지분증권이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저도 표현할 때는 뭐 채무증권, 채권들 이야기하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얘네들도 매칭을 시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유가증권 공부하는 거는 우리가 유가증권을 취득했을 때에 장부에 샀으니까 우리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떤 계정 과목으로 기록할 것이냐 먼저 그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회사가 단기 보유 목적, 시세 차익 목적, 시장성을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을 취득한다면 그때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단기 보유 목적, 시세 차익 목적, 시장성 이 세 개 중에 한 개라도 부합되지 않는다면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조건들을 꼭 확인을 해서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한 거구나 라고 인지하셔야 되고 만약에 문제 지문에서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취득했대요. 그럼 저는 의도가 적극적이고 능력을 보유해야 된다라고 적은 건 회계 기준서에 적혀있는 글자를 그냥 인용한 거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글로 사실 시험 때는 표현을 못하겠죠. 근데 회계 기준서에는 뭐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회사가 지금 곧 망하겠는데 어디 돈을 빌려주고 만기까지 기다린대. 그런 거 말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럼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라는 글자가 있을 때는 만기 보유 증권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우리 상식처럼 생각해 보면 주식에 만기가 있을까요?
주식의 만기가 없겠죠. 주식의 만기는 그 회사가 망하는 거죠. 그죠?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겠죠. 쉽게. 그렇기 때문에 이 만기 보유 증권은 채권만 가능한 거예요. 채권만 분류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어느 기업에 영향력 행사하려고 이제 주식을 사는 거예요. 돈 빌려주고 이 회사를 이래라 저래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세계 최고의 갑은 은행일 거예요. 한마디로 그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지분증권인 주식만 분류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런 반면에 단기매매 증권은 주식도 가능하고 채권도 분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 분류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이에요. 우리 국공채는 우리 보유 목적이 단기 보유 시세 차익 목적인 거고 유가증권의 상태가 시장성이 있는 건 국공채는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린 유가증권 중에 채무증권도 단기매매 증권으로 분류가 되고 지분증권도 단기매매 증권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매도 가능 증권은 우리가 유가증권인 건 확실해. 주식이나 채권을 매입을 했는데 근데 단기매매 증권으로 분류하기도 적절하지 않고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하기도 적절하지 않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분류하기도 적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전부 다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사 가시면 그냥 매도 가능 증권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유가증권 가지고 있으면. 자, 그럼 지금은 당좌자산이기 때문에 당좌자산으로만 분류할 수 있는 단기매매 증권에 대해서 어제 저와 같이 이야기를 한두 시간 넘게 이야기했었는데 이 단기매매 증권은 지금 즉시라는 이 단기의 특징 때문에 다른 자산들과 다른 성격으로 회계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자산들은 취득할 때 들어간 부대 비용을 팔기 전까지 같이 합쳐뒀다가 팔렸을 때의 대응 원가로 이 금액에 사오면서 부대 비용 든 게 대응 원가가 되도록 이 돈 들여서 산 게 팔렸다라고 할 건데 단기매매 증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취득할 때 발생한 부대 비용은 취득 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전부 다 관련 비용으로 처리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순수하게 단기매매 증권의 그 가격만 우리는 단기매매 증권의 취득 가격으로 되게 되겠죠. 부대 비용은 제외하고 순수한 단기매매 증권의 가격만 되는데 우리가 취득을 할 때는 액면가액은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라고 했죠. 근데 시험 문제 보면 항상 액면가격 얼마짜리 주식을 얼마에 샀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액면가격은 우리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죠. 이건 나중에 액면가격을 쓰는 계정 과목은 제가 2개 알려드릴 거예요. 그 2개 계정 과목 빼고는 액면가격 쓰는 게 없어요. 그런데 계속 여러분한테 줄 거예요. 그럼 그냥 저 가격인데 못 산다더라 하고 뛰어넘으면 돼요. 그럼 우리는 시가에 이걸 취득하게 되고 취득할 때 부대 비용이 발생할 건데 단기매매 증권은 자기가 취득한 이 가격만 취득 가액이 되고 부대 비용은 비용 처리를 즉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수수료가 들어가게 되면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건데 이 수수료 비용을 900번대인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라는 걸 알고 있는지 테스트를 매우 많이 해요. 심지어는 전산 세무 1급에도 툭툭 한 번씩 던져요. 그럼 얘에 대해서 많이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 꼭 기억을 해 두시고 단기매매 증권의 취득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900번대를 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취득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기중에 팔아버리면 사왔을 때 금액하고의 차이가 단기매매 증권 처분 손익이 될 건데 그런데 기말까지 판매하지 않았다면 기말에 이 유가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를 해서 다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말의 공정가액이 우리가 1000주를 취득했는데 1400원이면 내 재무상태표에 140만원짜리 단기매매 증권이 있다라고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왔을 때에 120만원이라고 써뒀기 때문에 그럼 20만원이 늘어났고 자산이니까 우리는 차변에 20만원을 더 써주면 합쳐져서 140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20만 원의 단기 매매 증권을 우리 장부에 기록을 해서 장부 금액을 140만 원으로 높여주고, 그리고 반대쪽에는 단기 매매 증권을 평가했는데 이익을 본 거다라고 써줄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거는 그 수익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데, 이 단기 매매 증권은 얘만 특이한 애예요. 제가 시험용 개정 과목이라 그랬죠. 그래서 얘만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즉시라는 개념 때문에 얘랑 관련된 거는 모두 바로바로 일어날 거다, 실현될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외 수익 비용으로 바로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은 영업외 수익이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은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기말의 공정가액에 맞춰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러다 이제 그 다음 연도에 팔게 된다면, 우리는 평가를 했다면 장부의 마지막 평가 금액이 장부 금액으로 남아 있겠죠. 그 금액에 맞추는 분계를 이렇게 계속 했으니까. 그럼 마지막 평가했을 때 금액이 우리 장부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럼 항상 우리 장부의 원리는 내가 판다면 내 장부에 적혀 있는 금액과 내가 판 금액의 차이가 처분 손익이 나오도록 되는 거예요. 내 장부에 적혀 있던 금액하고 내가 팔면서 그 대가를 실제로 실현된 돈하고, 실제로 실현된 돈이라는 건 내가 100만 원에 팔았지만 사면서 수수료가 들어간다면 그 수수료 뺀 돈이 내가 실현된 돈이죠. 수수료가 10만 원이 들어간다면 난 100만 원 팔았지만 수수료 빼고 나한테 90만 원만 준다면 나는 90만 원이 나한테 실현된 돈인 거예요. 그럼 내가 실제로 실수령한 순액하고 내 장부 금액하고 차이가 처분 손익이 나오는 게 가장 정확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장부에 기록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하고 일치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라고 말하는 게 내가 얼마짜리라고 내 가계부돈 수첩에 적어놓은 금액하고 내가 팔고 실제로 내 호주머니에 들어온 돈하고 차이가 이익이다 손해다 라고 표현이 되는 게 장부에도 딱 그 결과가 무조건 나와요. 장부 원리 때문에 복잡하게 쓰는 것들은 있지만 결론은 무조건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얼마 벌었는데 장부에는 얼마 벌었다고 표현 안 하고 다르게 표현한다, 그런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금액이 딱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제 110만 원에 마지막 평가했던 걸 팔고 90만 원을 받게 되면 20만 원 손해봤다라고 되는 건데, 근데 만약에 90만 원에 팔았는데 10만 원 수수료가 들어간다면 우리는 20만 원 손해본 게 아니고 30만 원 손해본 걸로 되겠죠. 그렇게 결론이 무조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를 우리가 팔면 제일 먼저 할 게 돈 얼마 받았는지, 이건 뒤에 생각해도 되는 거고,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그럼 내가 팔았다면 이제 내 장부에 걔는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걔 흔적을 지우는 게 제일 먼저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제일 메인 되는 거 자산이라면 마지막 지금 내가 처분 시점에 장부에 적혀 있는 자산의 금액을 지우고, 그런데 이 자산들은 자산 부채 자본들은 관계 계정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 관계 계정들이 있다면 그 관계되는 애들까지 다 지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내가 자동차를 1000만 원에 사서 지금까지 400만 원 달아서 600만 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자동차가 있다고 볼게요. 그럼 이 차는 내 장부에 1000만 원이라고 적혀 있고, 그리고 400만 원 달았다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차를 팔 때 10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 건 지우고 이제 차는 없어졌는데, 근데 자동차가 400만 원 달았다는 걸 안 지워주면 나는 차는 없는데 내 장부엔 자동차가 400만 원 감가상각됐다고 계속 기록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관계되는 애들도 전부 다 제거를 해주는 게 장부상의 처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단기매매 증권은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단기매매 증권과 관계되는 자산부채 자본 계정은 없어요. 왜냐하면 얘랑 관계된 거는 전부 다
영업 외 수익 비용으로만 처리되는 거였죠. 그래서 자,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받아서 처분 이익이 나온다 하더라도 110만 원짜리를 130만 원에 팔면 20만 원 이익이 나올 건데, 하지만 10만 원의 수수료가 들어간다면 실제적으로 내가 실현된 이익은 10만 원이 되겠죠. 130에 팔았지만 10만 원 빼면 120 받는 거잖아. 그럼 110만 원짜리 팔았으면 10만 원 이익이다라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처분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처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팔면서 손해본 돈인 거죠. 그죠? 내가 팔면서 손해본 돈이기 때문에 단기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 있다면, 손해봤다면 손해본 돈에 더해지는 거고, 처분 수수료가 우리가 이익을 봤다면 이익 본 돈에서 차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 수수료만 수수료 비용이지 처분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 아니고 단기매매 증권 처분 손익에 가감한다라는 거예요. 이 수수료 때문에 이익인 줄 알았던 게 팔고 보니까 막상 손해인 경우도 있겠죠. 수수료 빼고 나면. 그렇기 때문에 처분 수수료는 그냥 팔면서 손해본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단기매매 증권에 대한 이야기였고, 자, 다음 우리 51페이지에 저하고 일반적인 상거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일반적인 상거래는 매우 중요해요.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제가 저는 저희 학원에서 그 수업하는 선생님을 한번 자른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제가 하는 일이 학과장이라는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들 선생님들이 열심히 잘 해주시고 감사하게 하는데, 한 분을 수업에서 배제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반이 200시간 수업이었는데 시험 일주일 전에 학생들끼리 엘리베이터에서 한 이야기가, 근데 일반적인 상거래가 뭐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큰일 난 거예요. 일반적인 상거래는 회계 거래의 기본 요소예요. 그걸 선생님이 지겹도록 말해서 그 한 명도 모르도록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하다못해 내가 알았는데 까먹었다면 어쩔 수 없지만 들은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말이 안 되는 중요한 요소예요. 이건 장부에 기록할 때는 외부 이해관계자는 우리 회사의 일반적인 상거래로 인해서 발생한 거냐,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기타 거래로 발생한 거냐는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 회계 처리하는 곳에 모든 곳에 일반 전표, 매입 매출 전표 전부 다 영향을 다 미칠 거예요. 그냥 장부 기록하는 데는. 왜냐하면 현실에서도 그렇고 시험에서도 그렇고 거래를 주고받으면서 그날 돈 잘 안 주거든. 그날 돈은 잘 안 주면 무조건 내가 사오든 팔든 여신거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거래 유무는 꼭 따져야 되고, 우리가 일반적인 상거래라는 건 사실은 이 계정 과목만 있는 게 아니고 매출이다, 매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일반적인 상거래예요. 매출이라는 게 우리 회사를 설립한 목적으로 돈을 받는 거죠. 그럼 지금 부동산 임대업 하는 회사는 임대료 수입이 매출인 거예요. 우리 학원은 우리 그 수업 수강료 받는 것 있죠. 그런 것들이 매출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험용으로는 제조업을 주로 하고 그리고 도매업도 하니까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이 일반적인 상거래에 발생해야 되는 계정 과목이라고 제가 말한 거고, 그 제조 도소매업이니까 매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상품이다, 원재료다, 이 계정 과목을 쓰면서 우리가 사오는 것만 일반적인 상거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일반적인 상거래일 때만 매출채권, 매입채무 계정 과목을 쓸 수가 있고, 매출채권 계정 과목으로는 외상매출금과 바드럼 이 두 개만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는 상품 매출과 제품 매출일 때만 써야 되지, 다른 물건을 팔았을 때에 이 계정 과목들을 쓰게 되면 그거는 무조건 오답이에요. 그거는 뭐 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오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다르게 말하면 얘네들이 아닌 다른 물건들 파는 거 있죠. 우리 회사가 쓰고 있던 물건을 팔았던, 어떤 물건을 팔았던
그 물건을 팔면서 외상을 해주거나 어음을 받았을 때는 재무회계에서는 구분 없이 미수금이라고 해요. 미수금. 그럼 반대로 우리가 사올 때도 일반적인 상거래인 상품이나 원재료를 샀을 때만 매입 채무 계정 과목인 외상일 때는 외상 매입금, 어음을 발행해 줬을 때는 지급 어음을 쓸 수가 있어요. 이 두 개 계정 과목을 사용하는 것 이외의 사항에서는 우리가 외상하거나 어음을 하면 무조건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얘네들도 꼭 기억해야 되는데 그 다음 우리 시험 목적으로 아주 중요한 게 채권 채무에는 무조건 거래처 써야 된다는 거. 실무에서는 이거 안 쓴다고 해서 안 잘려요. 나만 고생하는 거예요. 실무에서는 안 쓰면 나만 고생하는 거지 이거 안 쓴다고 잘리진 않아요. 이거 구분 못하면 아예 채용도 안 할 거고, 일반적인 상거래 구분 못하면 채용도 안 되는 거고, 거래처 안 쓰는 거는 나만 힘든 거예요. 사장님이 A라는 거래처 외상 대금 얼마야? 돈 받을 거 얼마야? 줘야 될 거 얼마야? 거래처 제대로 안 써놓으면 거래처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돼요. 컴퓨터가 어떻게 알아? 어디에서 외상 대금인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우고 할 때도 그 회사 걸 그대로 지워줘야 컴퓨터가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때는 우리가 시험 합격 위해서 쓰는 거지만 실무에서도 내가 편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써야 돼요. 그래서 AT 시험은 금융거래처 쓴다 돼 있는데 실무에서는 은행 통장 자료 당연히 내가 맞춰야 될 거잖아요. 우리 회사가 보통 예금 통장 3개 쓰고 있는데 은행 구분 안 해두면 내가 어떻게 할 거야, 합계를. 그죠? 그러면 은행별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내가 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다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시험에서. 자, 그럼 이 거래처 쓰는 거는 우리 시험에 제가 별표 빨간색 다 해놓은 거는 시험의 채점 기준이라서 분계를 암만 정확하게 하더라도 거래처 써야 되는 거에 안 쓰면 오답 처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거래처는 꼭 써야 되고, 그래서 제가 아래다가 이렇게 표현하거나 거래처 이름을 알면 이름을 쓰거나 이런 식으로 글자를 적어 드릴 거라 그랬죠. 자, 그럼 우리가 물건을 팔았을 때에 대변에 제품 매출, 상품 매출 이렇게 쓰게 되면 외상이 했을 때에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수가 있고, 대변에 제품 매출, 상품 매출이 아니라 우리가 쓰던 뭐 비품이라든지 토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팔았으면 여기에는 미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우리의 채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재무회계를 하기 때문에 꼭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외상으로 물건을 팔고 나서 나중에 대금을 회수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더 이상 돈 받을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우기 위해서 대변의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대변의 외상 매출금이 간 거는 이 과거에 발생했던 걸 지우기 위해서 간 거고, 그래서 나중에 되면 여러분한테 전산회계 1급 시험에서는 조회 문제가 있는데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금액을 물어볼 때가 있고 발생한 금액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럼 이 두 개 분계를 가지고 보면 차변에 외상 매출금 써졌을 때가 발생한 거죠. 외상 매출금이 생긴 거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을 쓴다는 건 부도 난 것 빼고는, 대손 난 것 빼고는 회수한 거겠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의 회수가 대변에 쓰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차변은 돈 받아야지 회수니까. 얘는 지우려고 대변에 간 거예요. 지금 구경하는 거고 나중에 조회 여러분한테 하루 알려드리고, 하루가 1시간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다 알아 잘 하시게 되기 때문에 생각 안 했던 기준점 말할 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그렇겠네 라고 더 쉽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냥 이제 우리가 생각을 기준이 아직 정확하지 않을 때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외상 매출금 회수했대, 그럼 받았으니까 차변에 써야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이야기 저한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하는 말이
외상매칭을 회수했으면 차변에 돈 받아야지.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그렇네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회수했다는 건 차변에 내한테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대변에 지우려고 간 거다. 이 원리인 거예요. 자, 다음 이제 받으러움에 대해서 저와 같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받으러움이 우리가 제품 매출, 상품 매출로 대변에 써두고 나서 차변에 어음 받았을 때 받을어음이라고 쓰는데, 이 받을어음이 대변에 오는 네 가지 경우를 봤었죠. 그죠? 그럼 받을어음이 대변에 간다는 건 결론적으로 받을어음을 지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받았을 때는 차변에 적었는데 이걸 그대로 대변에 썼다는 거는 받을어음을 지우는 네 가지의 경우인데, 첫 번째가 얘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이런 일 안 일어나서 시험에도 안 내요. 여기서부터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어음의 만기 추심. 그럼 우리가 어음이 만기가 되게 되면 은행에서 그 어음 발행 은행에다가 서로 그 매일 새벽에 은행끼리 환거래를 해요. 서로 주고받아야 될 거를 서로 상기하는 작업을 은행끼리 하는 게 은행의 환거래라는 게 있는데, 환거래 말고. 그럼 그걸 하면서 걔네들이 받아서 우리 통장에다가 돈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만기가 되어서 돈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이 받을 어음을 지울 건데, 근데 받을 어음을 완벽하게 지우려면 당연히 받은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았을 때 적었던 금액과 그 거래처를 그대로 반대에 써줘야지 이 흔적이 장부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지우고 나서 차변에 돈을 받는데 추심 수수료를 제외하고 받게 될 거고, 그럼 우리 어음 액면 금액하고 차이 나는 이 수수료를 우리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고, 얘를 800번대의 수수료 비용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럼 수수료 비용을 저와 같이 어제 두 개 공부를 했죠. 단기매매 증권 취득 수수료 공부한 거는 영업의 비용인 900번대를 쓰는 거고, 어음의 추심 수수료로 사용하는 수수료 비용은 800번대인 판관비의 수수료 비용을 쓴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구분이 어려우실 때 제가 이걸 이용하자라고 했죠. 900번대 수수료 비용 쓰는 경우는 단기매매 증권 취득 수수료나 문제에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시오라고 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900번대 쓰는 경우는 없어요. 또 500번대를 쓴다라는 건 공장 생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만 쓰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의 경우가 아닌 거는 모두 800번대를 쓴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번호 찾을 때 훨씬 더 빠르겠죠. 이 둘이 명확하잖아, 기준이. 그냥 우리 관리비가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고민하게 되니까 명확한 범위인 얘네들 생각해서 얘 둘이가 아니면 다 800번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은 어음의 할인을 가지고도 봤는데, 어음의 할인 중에 매각 거래를 봤어요. 이 매각 거래라는 건 우리가 받아 봉환 중인 어음을 판 거예요. 그럼 어음을 팔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장부에 있던 거 지워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대변에 받을 어음이 나가는 거고, 하지만 차변에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건 그 어음을 그럼 저한테 사준 사람은 어음 만기 때까지 그 자금을 활용을 못 하겠죠. 그래서 그 자금을 활용 못하는 만큼의 이자조로 할인율 몇 퍼센트 요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일상생활에서도 연이율로 말을 해요. 뭐 예를 들어 5%다. 그럼 연이율이잖아. 그럼 연이율을 전부 다 주는 게 아니라 할인하는 오늘부터 그 어음 만기일까지 일할 계산한 이자를 할인료로 계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자 성격이죠, 정말. 그럼 그 이자 되는 이 이자를 나한테 달라고, 돈으로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돈을 빼고 저한테 지급을 해주고, 그 상대방이 원하는 할인료를 제시를 하면 제가 오케이라고 했을 때에 상대방이 그럼 그 할인료를 빼고 저한테 돈을 줄 거예요. 그럼 그 상대방은 만기 되면 액면 금액 다 받으니까 그럼 그때 이자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할인료를 빼고 돈을 받을 거고, 그럼 매각 거래는 팔았죠.
팔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출채권을 처분해서 손해본 돈이라는 영업외 비용으로 분류되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출채권을 팔아가지고 손해보는 게 영업활동은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가 아니고 영업외 비용으로 분류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여기서 기억하실 게 추심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판관비를 썼고, 어음의 할인, 매각거래 할인에서 할인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 얘 물어보거나 얘 물어보는 기준으로도 등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기억하시되, 얘는 생각보다 기억을 잘해요. 근데 얘가 잘 안 떠오르는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우리 이제 분개할 때 일단 매각 적혀 있으면 처분 적어 놓고 컴퓨터에 처분자 중에 쭉 둘러보다 보면 얘 느낌 오는 애가 하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생각이 안 난다면 일단 매각 적혀 있으면 처분, 컴퓨터니까 그 글자가 있는 계정 과목이 쫙 보이겠죠. 그럼 그 계정 과목 쭉 눈으로 보다 보면 얘가 보이면 얘였다라고 느낌이 올 거다. 왜냐면 지금 매출채권 팔고 있다는 건 알잖아. 그런 식으로 찾아라고도 나중에 되면 좀 저렴하게 수업을 해요. 지금이야 원칙적으로 다 하지만 나중엔 다 찾아야지. 그죠? 나중에 저와 같이 기출문제 풀 때 제가 찍는 연습도 하라고 강요할 거예요. 찍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되지. 옛날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처럼 볼펜 굴려가지고 찍는 거 아니에요. 찍는 것도 연습을 해야 돼요. 자, 다음 어음의 배서 양도를 볼게요. 배서 양도는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양도 팔아 넘겨버리는 건데, 양도 넘기는 건데, 어음에 우리 회사 이름이 적혀 있겠죠. 그럼 우리 회사한테만 줄 수 있도록 처음에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어음을 넘기려는 사람한테 지급하라고 뒤에 쓰는 걸 배서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배서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걸 배서 양도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럼 이때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거래다 아니다를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제가 예를 들었을 때 지금 A 회사에게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을 배서 양도하다, 이게 배서 양도인데, 이때는 일반적인 상거래든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든 이 둘은 구분 없이 우리는 받을 어음을 지워주는 회계 처리이기 때문에 대변에 받을 어음이 나가는 거죠. 그죠? 우리가 어음을 받았을 때는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당연히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상황이 아니고 이걸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일반적인 상거래 단위다를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 내장부에 어떤 계정 과목 적혀 있는지 확인해서 그걸 지워주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양도는 지금 이 사이에 있는 이거는 우리가 어음을 처음 발행하는 상황이니까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를 따졌던 거였죠. 이해 가셨나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하나만 생각해 볼게요. 진짜 기출 문제인데, 토지 B 회사에게 토지 200만 원 구입하고 대금은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속 어음으로 100만 원 배서 양도하고 나머지는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A 회사로부터 이렇게 써야 되죠. 자, 그럼 아직 우리가 배운 적이 없는 계정 과목이지만 여러분 아실 거예요. 토지를 샀죠. 토지의 계정 과목은 토지예요. 그럼 우리는 토지 200만 원짜리를 샀죠. 그럼 차변에 토지 2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대변에 돈을 주는데, 자 먼저 100만 원은 대변에 뭐라고 써야 되죠? 100만 원은 제품 매출로 받아 봉환 중인 약속. 그럼 받을 어음이라 써져 있었을 거잖아. 그죠? 그러면 아이고. 그럼 받을 어음 A 회사 거 100만 원이다. 이렇게 이거 배서 양도했으니까 주고, 나머지 금액 또 100만 원 있죠? 100만 원은 우리 회사가 어음 발행해 줬어요. 계정하면 뭘까요? 이때 생각하는 게, 자, 이 받을 어음이라고 쓴 거는 제품 매출로 받았으니까 창부에 받을 어음 적혀 있어서 받을 어음이다라고 썼죠. 근데 이번엔 어음을 발행해 주죠. 발행할 때는 뭘 생각해야 된다? 일반적인 상거래인지 아닌지.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죠. 상품 원재료 사는 것만 일반적인 상거래잖아. 그러면 우리가 발행한 거는 미지급금이다라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B 회사한테 갚아야 된다. 100만 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많이 틀렸어요. 두 개가 섞여 나오니까 좀 헷갈리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얘는 지우기 위해서 오내고 얘는 발행하는 거니까 일반적인 상거래 유무를 따지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가 원재료였으면 지급어음이라 썼겠지.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음의 부도에 대해서 봤죠. 자, 어음의 부도는 부도 났을 때에 어음을 지운다는 개념보다는 당좌 자산을 이제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일단 바꿔두는 거예요. 받을 수 있을 만큼은 다 받고, 그리고도 못 받는 걸 어제 마지막 공부했던 대손 처리하는 거예요. 그냥 바로 대손 처리하는 게 아니고, 부도가 나서가 대손이라는 건 이제 확실히 아예 못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부도가 발생한 시점에는 완전히 전부 다 못 받는 건 아니죠. 하지만 언제 받을지 모르니까 당좌 자산으로 둘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바꾸기 위해서 계정 과목을 받을 어음에서 부도음과 수표로 바꾸는 걸 대체한다라고 했고, 그러기 위해서 차변에 적혀있던 받을 어음을 지우기 위해 대변에 쓴 거고, 차변에 대체할 계정 과목인 부도어음과 수표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 컴퓨터에서는 부도음과 수표 찾기 무진장 쉬웠죠. 어째 제가 부도라고 치면 이 하나밖에 안 보여요. 제대로 된 계정 과목이. 그럼 그거 쓸 때에 항상 생각하는 게, 이렇게 쉬울 리가 없다. 꼭 기억하자라고 했죠. 이렇게 쉬울 리가 없다. 그럼 뭔가가 있을 거다. 그렇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돈도 내가 A라는 회사한테 받아야 되는 어음에 관련된 자금들이죠. 내 채권들이에요. 그래서 꼭 거래처를 써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어제 저하고 받을 어음에 대해서 본 거예요. 혹시 기억들 나시죠? 자, 다음 이제 대손이 있는데,